지성이는 35살 하루를 마친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섰어요. 문을 열자마자 평소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세라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오빠, 앉아봐. 할 말 있어. 그녀가 그렇게 말하더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직설적으로 던졌어요. 나 현빈이랑 애가 생겼어. 이혼하자. 지성이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모든 걸 바쳤어요. 매달 450만 원 월급 중 400만 원을 세라에게 주고 자신은 겨우 50만 원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 할 때 지성이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그녀의 꿈을 뒷받침했어요. 출근할 때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뛰면서요. 그런데 이제 그녀가 다른 남자와의 아이를 가졌다고요? 지성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세라야?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세라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사실이야. 현빈 오빠랑 진심으로 사랑해. 이혼이 제일 나아. 지성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초 세라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던 날들이 스치듯 떠올랐어요. 그녀가 웃으며 오빠 덕분에 행복해라고 말하던 때요. 그런데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성이는 손을 떨며 물었어요. 언제부터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세라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몇 달 됐어. 현빈 오빠가 나한테 진짜로 관심 가져주고 응원해주니까. 오빠는 항상 일만 하잖아. 지성이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절망이 밀려왔어요. 10년 동안의 희생이 물거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고이는 걸 참았어요. 집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성이가 정신을 차리려 애쓰는데 갑자기 거실 한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 진정하세요. 지성이는 고개를 들어보니 양복 차림의 남자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현빈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지성이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사랑해요. 형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성이는 그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태연하게 앉아 있다니요. 네가 현빈이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성이가 소리쳤어요. 현빈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형님, 화내지 마세요. 세라랑 제가 진짜예요. 형님도 새 출발하시면 돼요. 그때 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았어요.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여기 서명해. 30분 안에 짐 싸서 나가. 그녀의 목소리가 명령조였어요. 지성이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은 그렇다 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세라는 팔짱을 끼고 서서 대답했습니다. 더 끌 필요 없어. 그리고 재산 분할도 해야지. 전세금 2억 원 중 1억 원은 나한테 줘. 지성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이 커졌어요. 그 전세금은 대부분 지성이가 모은 돈이었어요. 결혼 후 10년 동안 그는 매달 저축을 해서 겨우 마련한 거였습니다. 그 돈은 내가 번 거잖아. 네가 왜 반을 가져? 지성이가 항변했어요. 세라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공유 재산이야. 법적으로 내 몫도 있어. 빨리 서명해. 현빈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형님, 세라가 힘들었어요. 회사 차리느라 고생 많았는데 형님은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지성이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어요. 도와주지 않았다고? 내가 매달 돈 다 주고. 네가 뭐 한 거야? 하지만 세라는 지성이를 무시하듯 고개를 저었어요. 어쨌든 1억 원은 일주일 안에 보내. 안 그러면 소송할 거야. 지성이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가 폭발할 뻔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적막해졌습니다. 현빈은 여전히 여유롭게 앉아 있었고 세라는 서류를 밀어붙였어요. 지성이는 펜을 쥐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지성이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지갑, 그게 전부였습니다. 통장에는 18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게 다냐? 그는 중얼거리며 문을 나섰습니다. 세라는 문 앞에서 서서 지켜봤어요. 잘 가. 연락하지 마. 그녀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성이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의 삶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지성이는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번잡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차가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돈을 세어봤어요. 호텔은 너무 비쌌고 친구 집에 갈 면목도 없었어요. 결국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성이는 눈을 감고 그저 참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모님이었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세라를 어떻게 했어? 8년 동안 세라가 내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 돈이나 제대로 줘. 장모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성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세라가. 그는 설명하려 했지만 장모님은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세라가 내 덕에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돈 1억 원 빨리 보내. 안 그러면 내 인생 끝장날 거야. 통화가 끊어지자 지성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벽을 노려봤어요. 가족조차 그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는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찜질방의 불빛 아래서 그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성이는 찜질방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책상에 앉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숫자를 입력하려 해도 세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혼하자. 애가 생겼어. 그 말 때문에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잘못 눌렀어요. 동료 태환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환이는 지성이와 5년째 함께 일한 친구로 진수처럼 솔직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어요. 야, 지성이, 오늘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태환이가 커피를 들고 다가오며 물었어요. 지성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태환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 평소에 이렇게 실수 안 하잖아. 어제부터 이상해. 지성이는 한숨을 쉬고
결국 털어놨어요. 세라랑 이혼했어. 그녀가 다른 남자랑. 태환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더니 어깨를 툭 쳤어요. 어우? 진짜.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10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는데. 지성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런데 이제 돈도 줘야 해. 1억 원. 일주일 안에. 태환이는 안타까워하며 조언을 했어요. 은행 가봐. 대출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점심시간에 지성이는 태환이와 함께 은행으로 갔어요.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신용 점수가 낮아서 최대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더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지성이는 그 말을 듣고 절망했어요. 3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1억 원을 어디서 구하나요? 태환이가 위로하며 말했어요. 야, 포기하지 마. 다른 방법 찾아보자. 하지만 지성이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퇴근 후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려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밥을 먹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벽에 기대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성이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찜질방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태환이가 가끔 밥을 사주며 격려했지만 1억 원의 압박이 지성이를 짓눌렀어요. 세라에게 돈을 보내야 할 기한이 다가오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어디얼. 운명적인 전화기. 어느 저녁 지성이는 찜질방에서 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피곤한 몸으로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남자 2명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들었어? 그 친구가 해외 유산 받았대. 캐나다에 사는 친척이 죽으면서 5억 원 넘게 물려줬어. 다른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그런 행운이 어디 있냐? 나도 해외 친척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성이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어요. 해외 유산?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문득 외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외할아버지 이정수 씨는 지성이가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 가셨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지성이는 어릴 적 외할아버지와 함께 공원에서 놀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지성아, 너는 똑똑하니까 큰일 할 거야. 외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하던 그 목소리요. 하지만 20년 넘게 소식이 없었어요. 지성이는 포크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외할아버지, 살아계실까? 그는 검색창에 캐나다 이민자 이정수를 쳐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설마 나한테도 그런 일이? 지성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런 행운이 어디 있나.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찜질방의 불빛 아래서 외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그 생각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태환이에게 말해볼까 했지만 웃음거리가 될까봐 참았어요. 저녁에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온 지성이는 피곤한 몸으로 누웠어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지성이가 받았어요. 그 순간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성 씨 되십니까? 저는
정의 법무법인 한 변호사입니다. 지성이는 순간 멍해졌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한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귀하의 외할아버지 이정수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캐나다에서요. 지성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게 언제? 그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한 변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이정수 씨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와 기술 주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토론토의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하시고 실리콘밸리 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하셨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지성 씨가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총 자산 규모가 약 100억 원이에요. 지성이는 그 말을 듣고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100억 원? 그게 진짜예요? 그는 찜질방 구석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한 변호사는 세부 사항을 설명했어요.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면 약 70억 원 정도 됩니다. 캐나다와 한국 세법에 따라 처리됐어요. 서류를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모든 게 합법적입니다. 지성이는 눈물이 고였어요. 5년 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이제야 연락이 왔을까? 한 변호사는 대답했어요. 상속인 수색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성 씨를 찾느라 한국 대사관과 협력했어요. 지성이는 그 말을 듣고 감정이 복잡해졌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어요. 외할아버지,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는 중얼거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찜질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70억 원. 그 돈이면 1억 원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죽음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날 밤 지성이는 핸드폰을 쥐고 외할아버지의 사진을 검색해 봤어요. 옛날 사진이 나왔고 그는 그걸 보며 울었어요. 다음 날 지성이는 한 변호사를 만나러 정의법무법인으로 갔어요. 사무실은 깔끔하고 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성 씨. 앉으세요. 한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성이는 긴장한 채 앉았어요. 정말 70억 원인가요? 그리고 이혼 후라서요. 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네, 상속은 이혼 후에 이뤄졌습니다. 한국 민법에 따라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배우자가 청구할 권리가 없어요. 지성이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세라가 알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이제 그녀는 상관없었어요. 한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보여줬어요. 여기 외할아버지의 유언장입니다. 지성 씨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어요. 캐나다 법원에서 이미 승인됐고 한국에서도 등록됐습니다. 지성이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부동산 목록, 주식 포트폴리오, 은행 잔고, 모든 게 실감 났어요. 이걸 어떻게 봤나요? 지성이가 물었어요. 한 변호사는 대답했어요. 몇 주 안에 송금됩니다. 세금 납부 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성이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사무실을 나서며 지성이는 가슴이 벅찼어요.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환이에게 전화했어요. 야, 태환아. 나 운이 좋았어. 태환이는 놀라며 물었어요. 우와? 무슨 소리야? 지성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중에 말할게.
이제 1억 원 문제는 해결됐어. 그 순간 지성이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돈이 들어온 지 며칠 후 지성이는 은행 앱을 열고 세라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어요. 손가락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게 끝이야. 그는 중얼거리며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송금이 완료되자마자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세라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확인했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 짧은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지성이는 그걸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빼곡히 서 있는 풍경이 보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지성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찜질방에서 나와 임시로 잡은 모텔방에서 그 일을 처리했어요. 송금 후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한 눈빛, 흐트러진 머리. 이제 바뀌어야 해. 그는 결심했어요. 세라의 메시지를 삭제하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네가 후회하게 해줄게. 지성이는 이를 악물며 모텔을 나섰어요. 태환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돈 보냈어? 이제 어때? 태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성이는 대답했습니다. 보냈어.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고마워, 태환아. 통화를 끊고 나서 그는 거리로 나와 택시를 탔어요. 은행으로 가서 잔고를 확인했어요. 70억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 숫자를 보니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외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과거를 완전히 끊을 때였습니다. 세라와의 모든 연결을 지웠어요. 공동 계좌 해지, 그녀가 준 선물들 버리기. 모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어요. 이제 진짜 자유야. 지성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복수심이 숨어 있었어요. 세라가 돈을 받고 만족할 거라 생각하니 더 열이 받았어요. 그는 핸드폰을 쥐고 그녀의 SNS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녀가 현빈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네. 지성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 사진을 캡처하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과거를 단절하는 건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2주 동안 지성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먼저 부동산 중개소로 갔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찾았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50평짜리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가격은 18억 원. 이게 제 거예요. 지성이는 중개인에게 말하며 계약서를 서명했어요. 현금으로 바로 결제했어요. 열쇠를 받고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과 통유리 창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와, 이게 내 집이야. 그는 소파에 앉아 웃었어요. 다음으로 쇼핑을 시작했어요. 명동의 고급 브랜드 매장으로 갔습니다. 먼저 정장 코너에서 이탈리아산 수트 3벌을 골랐어요. 검은색, 네이비, 회색. 각 500만 원 정도였어요. 이게 잘 어울리시네요. 점원이 말하며 거울 앞에 세웠어요. 지성이는 입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걸로 해요. 다음은 셔츠와 넥타이. 실크 셔츠 5장과 고급 넥타이 3개. 구두는 가죽으로 된 이탈리아 브랜드 2켤레. 시계는 스위스 명품 1천만 원짜리. 지갑과 벨트까지 챙겼어요. 총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카드를 긁을 때마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는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나섰어요. 다음 날은 미용실로 갔어요.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있는 곳이었어요. 머리 스타일 바꿔주세요. 더 세련되게 지성이가 말했어요. 스타일리스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위를 들었어요. 짧게 자르고 앞머리를 올려서 이마를 드러냈어요. 이제 자신감이 보이네요. 스타일리스트가 말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 보였어요. 피곤한 직장인에서 성공한 남자로 변신한 거예요. 회사에 가서 사직서를 냈어요. 상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지성 씨,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지성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태환이가 옆에서 안타까워했어요. 야, 진짜가? 나 혼자 뭐해? 지성이는 태환이 어깨를 툭 쳤어요. 가끔 만나자. 이제 내가 밥 사줄게. 사무실을 나서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녀석, 갑자기 왜 저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와 새 옷을 입어봤어요. 수트에 시계를 차고 거울 앞에 섰어요. 이제 나야.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변신은 외모뿐만 아니었어요.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매일 운동을 시작했어요. 러닝머신에서 달리며 땀을 흘렸어요. 강해져야 해. 코치가 동작을 가르쳐주며 말했어요. 좋아요, 지성씨. 자세가 좋아지네요. 2주가 지나자 몸매가 탄탄해졌어요.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태환이와 만나서 맥주를 마셨어요. 야, 너 완전 달라졌어. 무슨 일 있었어? 태환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지성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산 받았어. 이제 새 인생 시작이야. 태환이는 입을 딱 벌렸어요. 진짜? 축하해. 그날 밤 오피스텔에서 한강을 보며 와인을 마셨어요. 변신이 끝난 지금 다음 계획을 세울 때였어요. 지성이는 SNS를 켰어요. 세라가 아직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먼저 오피스텔 거실에서 한강뷰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어요. 새 수트를 입고 시계를 드러내게 포즈를 취했어요. 캡션은 간단하게 새로운 시작. 강남라이프 업로드하자마자 좋아요가 올라왔어요. 친구들 댓글, 와, 지성아. 집이야? 그는 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사진을 올렸어요. 와인잔과 함께 오랜만에 여유로운 저녁. 미슐랭 세라가 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의 프로필을 슬쩍 보니 현빈과 데이트 사진이 많았어요. 지성이는 그걸 보며 이를 갈았어요. 네가 후회할 거야. 주말에 드라이브를 가서 벤츠 렌터카를 타고 사진을 찍었어요. 실제로 사진은 않았지만 분위기를 내기 위해. 주말 드라이브. 자유 팔로워들이 댓글로 물었어요. 지성씨, 갑자기 부자 됐어? 그는 미소 지으며 무시했어요. 세라에게서 반응이 왔어요. 메시지, 그 사진들 뭐야? 하지만 지성이는 차단했으니 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친구들이 공유할 거예요. 지성이는 계획대로 했어요. 헬스장에서 운동 후 사진, 근육이 드러나는 상체. 매일 운동. 헬스라이프 좋아요가 폭발했어요. 옛 동료들이 댓글. 지성아, 변했네. 태환이가 전화했어요. 야, SNS 봤어. 너 인기 많아졌어. 지성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재미로 올리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세라를 노렸어요. 그녀가 궁금해할 거예요. 왜 갑자기 저래? 지성이는 더 과감해졌어요. 클럽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샴페인 들고. 밤의 서울. 파티 실제로는 조용히 마셨지만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세라의 SNS를 확인하니 그녀가 스토리를 올렸어요. 요즘 이상한 일 많네. 지성이는 그걸 보고 웃었어요. 걸려들었어. 매일 한두 장씩 올렸어요.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 사진. 휴가 가자. 제주세라가 제주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가 볼 때마다 질투할 거예요. 지성이는 오피스텔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강을 봤어요. 이제 내 차례야. 세라. SNS가 미끼가 됐어요. 그녀가 연락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지성이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박준영을 고용했어요. 사무실은 여의도 고층 빌딩에 있었어요. 박 변호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성이가 인사했어요. 박 변호사는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어요. 앉으세요. 상황 설명해 주세요. 지성이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혼, 유산, 세라의 불륜. 박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어요.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이에요. 그녀가 청구 못해요. 하지만 그녀가 소송 걸면 대비해야 합니다. 지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녀가 돌아올 거예요. 돈 때문에. 박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유언장 복사본 주세요. 세금 납부 증명도. 지성이는 준비한 파일을 건넸어요. 변호사는 검토하며 말했어요. 완벽해요. 그녀가 재산 분할 요구하면 이혼 시점 증명으로 막아요. 그들은 전략을 세웠어요. SNS 활동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녀가 연락 오면 녹음하세요. 지성이는 메모했어요. 알겠어요. 박 변호사는 추가로 조언했어요. 재혼이나 다른 관계 피하세요. 소송 중에 불리해요. 지성이는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은 복수뿐이에요. 미팅이 끝나고 나서 지성이는 사무실을 나섰어요. 이제 준비됐어. 그는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로 돌아갔어요. 변호사 비용은 5천만 원이었지만 문제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 서류를 정리했어요. 유산 관련 모든 증빙. 세라가 오면 이걸로 끝낼 거야. 태환이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 만났어. 이제 안심이야. 태환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지성아. 네가 이겨. 그날 밤 지성이는 와인을 마시며 계획을 다듬었어요. 세라가 돌아올 때 법적으로 철저히 막을 거예요. 변호사와 주기적으로 연락했어요. 새로운 소식 있으세요? 박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직요. 하지만 곧 올 거예요. 지성이는 확신했어요. 준비가 끝난 지금 기다릴 뿐이었어요. 한강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올 테면 와봐. 그는 중얼거렸어요. 세라는 이혼 후 2주 만에 현빈에게 버림받았어요. 현빈은 메시지 하나로 끝냈습니다. 미안, 결혼할 생각 없어. 잘 지내. 그 말을 본 세라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임신 5개월째였는데 배가 불러오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현빈 오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녀는 울면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차단됐어요. 혼자서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압력이 심했어요. 상사가 불러서 말했어요. 세라 씨, 이제 임신 기간이 길어지니 휴직하는 게 어때?
회사 이미지도 있고 세라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네, 알겠어요.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어요. 현빈이 약속한 지원은 없었고 지성이에게 받은 1억 원도 생활비로 금세 써버렸어요.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불안에 떨었어요. 아기야, 엄마가 어떻게 키우지?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야, 나 어떡해? 현빈이 날 버렸어. 친구 하나가 동정하며 말했어요. 세라야, 지성이 오빠 소식 들었어? 유산 받았대. 70억 원이나. 세라는 그 말을 듣고 눈이 커졌어요. 뭐? 지성이가? 그게 무슨 소리야? 친구는 소문을 전했어요. 외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대. 갑자기 부자 됐어. SNS 봐봐. 완전 변했어. 세라는 급히 지성이의 SNS를 열었어요. 한강뷰, 오피스텔, 고급 식사 사진들. 이게 진짜야? 그녀의 마음에 후회와 탐욕이 동시에 솟아올랐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지성이 오빠가 70억 원이라니. 세라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배가 부른 몸뚱이가 싫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그 돈이면 다 해결돼. 그녀는 지성이의 번호를 눌렀지만 차단된 걸 알았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지성이 오빠 어디 사는지 알아? 친구가 주저하며 대답했어요. 강남 오피스텔 산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세라는 결심했어요. 찾아가야 해. 이 아이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해. 밤늦게까지 지성이의 사진을 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후회가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다시 잘해보자. 하지만 그 뒤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숨어 있었어요. 세라는 다음 날부터 지성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회사 옛 동료에게 연락했어요. 지성이 오빠, 최근 어때?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잘 지내. 사직하고 투자나 한대. 세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70억 원. 그게 내 거였으면. 그녀는 절망 속에서 탐욕에 사로잡혔어요. 이제 지성이를 찾아 나설 때였습니다. 세라는 지성이의 번호를 차단 해제할 방법을 찾았어요. 친구를 통해 새 번호를 알아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세라야. 잠시 이야기할 수 있어?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 또 보냈어요. 미안해, 오빠. 후회하고 있어. 여전히 침묵. 세라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벨이 울리지만 받지 않았어요. 오빠, 제발 받아줘. 그녀는 울면서 중얼거렸어요. 임신한 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강남 쇼핑거리로 갔어요. 지성이가 자주 가는 곳일 거라 생각했어요. 명품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는데 갑자기 지성이가 보였어요. 새 수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라는 눈을 의심했어요. 저게 지성이 오빠? 그는 머리 스타일이 바뀌고 자세가 당당해 보였어요. 세라는 급히 따라 들어갔어요. 오빠, 그녀가 소리쳤어요. 지성이는 돌아보고 순간 멈칫했어요. 세라? 여기서 뭐해?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세라는 배를 가리키며 다가갔어요. 오빠, 나 임신했어. 현빈이랑 헤어졌어. 미안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성이는 가방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미 끝났잖아. 세라는 그의 명품 가방을 보며 속으로 놀랐어요. 오빠, 이 가방
루이비통? 오빠가 어떻게? 지성이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내 사정은 신경 쓰지 마. 갈게. 그는 매장을 나섰어요. 세라는 따라가려 했지만 직원이 막았어요. 손님, 천천히 보세요. 밖으로 나온 세라는 지성이의 등을 보며 소리쳤어요. 오빠, 기다려. 이야기 좀 해. 하지만 지성이는 택시를 타고 사라졌어요. 세라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오빠가 저렇게 변했어? 그녀의 마음에 충격이 컸어요. 명품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모습. 돈 때문이야. 70억 원. 세라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제발 만나줘. 아이 때문에라도. 이번에는 전화를 더 자주 걸었어요. 밤늦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성이는 그 연락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왔군. 그는 변호사 박준영에게 전화했어요. 세라가 접근해요. 어떻게 할까요? 박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만나세요. 하지만 녹음하세요. 세라는 지성이의 SNS를 계속 확인했어요. 새로운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오빠, 나한테 돌아와. 그녀의 접근이 점점 집요해졌어요. 강남 거리를 또 돌아다녔어요. 지성이의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오늘은 꼭 만나야 해. 세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결의에 찼어요. 지성이의 변한 모습이 그녀를 더 자극했어요. 지성이는 박 변호사의 조언대로 세라를 만나기로 했어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남 카페에서 만나자. 오후 3시, 세라는 그 메시지를 보고 기뻐했어요. 오빠가 받아줬어. 그녀는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어요. 배가 부른 게 신경 쓰였지만 가방으로 가렸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지성이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새 수트에 시계를 차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빠, 세라가 다가와 앉았어요. 지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로? 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 미안해. 현빈이랑 실수였어. 이 아이가 오빠 거일 수도 있어. 지성이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우와? 그게 무슨 소리야? 세라는 울면서 계속했어요. 임신 시기가 맞아떨어져. 현빈이랑 전에 오빠랑도. 제발 믿어줘. 그녀는 테이블을 잡고 엎드려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지성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세라야, 왜 이제 와서 그래? 이미 끝났잖아. 세라는 고개를 들고 애원했어요. 오빠, 나 돌아갈게. 아이 키우자. 오빠 돈 많잖아. 우리 함께 살면 돼. 지성이는 녹음기를 켜놓고 있었어요. 돈? 그게 내 목적인가? 세라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빠. 사랑해. 후회해. 하지만 눈빛에 탐욕이 스쳤어요. 지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증명해. 세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어떻게? 뭐든 할게. 지성이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그녀가 왔어요. 아이가 내 거라고 거짓말했어요. 박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함정을 파세요. 세라는 집으로 돌아와 기뻐했어요. 오빠가 흔들렸어. 70억 원이 내 거야.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지성이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라는 그날 밤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사랑해.
빨리 만나자. 지성이는 답하지 않았어요. 함정이 시작됐습니다. 지성이는 세라를 다시 불렀어요. 이번 주말에 만나자. 조건이 있어. 세라는 바로 달려왔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지성이는 서류를 꺼냈어요. 돌아오고 싶으면 이 각서에 서명해. 현빈이랑 불륜 인정하고 거짓말하면 뭐든 책임져. 세라는 서류를 보며 망설였어요. 오빠, 이게 왜 필요해? 지성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네, 진심 증명하려면 70억 원 원하면 이걸로. 세라는 70억 원을 생각하며 펜을 쥐었어요. 알았어. 서명할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썼어요. 불륜 사실, 아이가 현빈 거라는 고백. 지성이는 그걸 챙겼어요. 좋아. 이제 다음, 그는 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부동산 개발 회사에 투자해. 네가 3천만 원 넣으면 함께 할 수 있어. 세라는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그럼 돈 벌 수 있지? 지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 진심 보여줘. 세라는 바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보낼게. 오빠, 이게 우리 미래야. 3천만 원이 송금됐어요. 하지만 그 회사는 지성이가 만든 가짜 회사였어요. 세라는 모르고 기뻐했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성이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네가 70억 원 노린다고 말한 거 다 녹음됐어. 하지만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세라는 집에 돌아와 안도했어요. 오빠가 받아줄 거야. 지성이는 박 변호사에게 증거를 보냈어요. 각서 공증하고 녹음 파일이 있어요. 투자 돈도 받았어요. 박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완벽해요. 이제 기다리세요. 세라는 매일 연락했어요. 오빠, 언제 만나? 지성이는 적당히 답했어요. 곧 그는 세라가 더 깊이 빠지게 했어요. 또 만나서 대화했어요. 아이 정말 내 거야? 세라는 거짓말을 반복했어요. 응, 오빠. 믿어. 녹음이 쌓였어요. 지성이는 오피스텔에서 증거를 정리했어요. 이제 끝이야. 세라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70억 원 중 반이라도 그녀의 탐욕이 증거를 만들었어요. 세라는 아이를 출산한 후 더 절박해졌어요. 병원비가 쌓이고 지성이가 연락을 끊었어요. 오빠, 왜 안 받아? 그녀는 울면서 전화했어요. 지성이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와. 세라는 아이를 맡기고 달려갔어요. 사무실에서 지성과 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세라가 물었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각서 기억하세요? 공증됐어요. 불륜 인정, 거짓말 책임. 세라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왜? 지성이는 녹음기를 틀었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70억 원 때문에 돌아갈게. 세라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오빠, 그건. 박 변호사는 계속했어요. 투자한 3천만 원 가짜 회사예요. 사기죄예요. 세라는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오빠. 제발 용서해. 지성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소송할 거야. 5천만 원 배상금 요구해. 총 1억 원. 세라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아이 때문에라도. 제발. 하지만 지성이는 돌아섰어요. 법대로 할게.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했어요. 피고는 각서와 녹음, 사기 증거로 1억 원 지불하라. 세라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오빠, 용서해줘. 지성이는 등을 돌리고 나갔어요. 이게 내 벌이야.
세라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를 안고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지성이는 사무실을 나서며 안도했어요. 끝났어. 1년 후 지성이는 강남의 5층짜리 오피스 빌딩을 샀어요. 가격은 50억 원. 이게 제 거예요. 그는 중개인에게 말하며 계약했어요. 빌딩은 번화가에 위치해 층마다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매달 임대료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지성이는 사무실에서 앉아 통장을 확인했어요. 이제 일 안 해도 돼. 그는 투자로 돈을 불렸어요. 주식과 부동산.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시장을 봤어요. 오늘은 어떤 주식을 살까? 태환이가 방문했어요. 야, 빌딩 주인 됐네. 부럽다. 지성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도 투자해봐. 내가 가르쳐 줄게. 빌딩 관리인이 보고했어요. 1층 갤러리 세입자, 임대료 입금됐어요. 지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복도, 바쁜 세입자들. 이게 내 사업이야. 저녁에 한강을 보며 와인을 마셨어요. 1년 전 찜질방에서 상상도 못했어. 지성이는 재무자문을 고용했어요. 자산 관리 부탁해요. 자문사는 계획을 세웠어요. 연수익 10% 목표예요. 지성이는 매일 운동하고 골프를 쳤어요. 이제 여유로워. 친구 모임에서 자랑했어요. 빌딩 샀어. 친구들이 박수 쳤어요. 지성아, 대박. 그는 웃었어요. 운이 좋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노력했다고 생각했어요. 빌딩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봤어요. 이게 상류 생활이야. 지성이는 더 큰 투자를 계획했어요. 다음은 호텔 쪽으로. 그의 삶이 안정됐어요. 지성이는 빌딩 1층 갤러리에 자주 들렀어요. 고급 미술품이 전시된 곳이었어요. 주인 지윤이는 33살, 밝고 적극적인 여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지성씨.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지성이는 그림을 보며 물었어요. 이 작품 어때요? 지윤이는 설명했어요. 현대 작가 거예요. 감정이 느껴지죠. 지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녀도 이혼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지윤이가 말했어요. 지성이는 공감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불륜으로. 지윤이는 눈을 마주쳤어요.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어때요? 지성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새 시작이에요. 지윤 씨 덕분에.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갤러리에서 데이트처럼 만났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지성이가 제안했어요. 지윤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레스토랑에서 이야기 꽃을 피웠어요. 저는 미술 사랑해요. 갤러리 차린 게 꿈이었어요. 지윤이가 말했어요. 지성이는 듣고 있었어요. 멋져요. 저는 투자 쪽이에요. 그녀의 밝은 성격이 지성이를 끌었어요. 지윤 씨, 함께 산책할래요? 한강에서 손을 잡았어요. 네, 좋아요. 지윤이는 과거를 털어놨어요. 이혼 후 혼자서 갤러리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지성이는 안아줬어요. 이제 함께해요. 그들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빌딩에서 매일 봤어요. 지윤 씨, 오늘도 예뻐요. 지성이가 말했어요. 그녀는 웃었어요. 고마워요. 사랑이 싹 텄어요. 3개월 만에 지성이는 지윤이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지윤 씨, 결혼할래요? 반지를 내밀었어요. 지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네, 할게요. 그들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태환이가 축하했어요. 지성아, 축하해. 이혼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네. 지성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태환아. 그 덕분에 지훈이를 만났어. 결혼 후 그들은 오피스텔에서 살았어요. 1년 후 지훈이가 임신했어요. 오빠, 아기 생겼어. 그녀가 말했어요. 지성이는 기뻐서 안아줬어요. 정말? 사랑해. 그는 매일 아침 과일을 챙겨줬어요. 몸 조심해. 병원에 함께 갔어요. 아기 건강해요. 의사가 말했어요. 지훈이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딸이래. 지성이는 딸을 기다렸어요. 출산 날 병실에서 손을 잡았어요. 힘내, 지훈아. 아기가 태어났어요. 와, 지성이는 울었어요. 우리 딸이야. 그는 아기를 안고 키스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육아를 했어요. 아기야, 아빠야. 지훈이는 웃었어요. 좋은 아빠네. 가족이 완성됐어요. 지성이는 진짜 가족을 가졌어요. 안정된 재정과 행복한 삶. 이게 진짜야. 그는 지훈이와 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지훈이와 딸이 그의 삶을 채웠어요. 세라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